야, 강지훈 거기 침 뱉었냐? 다시 닦아. 매서운 목소리가 지훈의 귓전을 때렸다. 목소리의 주인은 황철민 상병. 뱀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눈매에 항상 무언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듯 삐뚤어진 입술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지훈의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드는 주된 원인이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허리를 숙여 방금 전까지 온 힘을 다해 닦았던 복도 바닥을 다시 걸레로 문질렀다. 황상병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더러운 것들 뿐인 듯했다. 그의 기준의 깨끗함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더러움을 찾아낼 뿐이었다. 손목에 힘이 없어. 집에서처럼 밥 처먹은 힘은 다 어디 갔어. 등 뒤로 날아드는 비아냥에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반항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이곳에서 이등병은 인간이 아니었다. 숨쉬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유기체에 가까웠다. 그의 일과는 새벽 5시에 시작되어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다. 잠시 눈을 붙이는 시간 외에는 온통 긴장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특히 황철민은 유독 지훈을 못살게 굴었다. 어리바리하고 내성적인 성격, 하얀 얼굴에 어딘가 유약해 보이는 인상이 그의 가학성을 자극하는 듯했다. 그는 지훈을 새님 마마보이라 부르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식판을 들고 갈 때 어깨를 부딪혀 국물을 쏟게 만들고는 식당 바닥을 전부 다시 닦게 하거나 모두가 잠든 밤에 화장실로 불러내 이유 없이 뺨을 때리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내 아버지는 뭐 하시냐? 어느 날 청소 도구함에 갇히다시피 한 지훈에게 황철민이 물었다. 돌아가셨습니다. 어쭈 드라마 찍네. 그럼 엄마는 식당 일하십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홀어머니 밑에서 오냐오냐 잘한 새끼들이 꼭 이 모양이라니까. 누나 여동생은 있고 누나 그 단어가 나오자 지훈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부티 10살 터울의 누나가 있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린 동생을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한 누나. 지훈에게 누나는 엄마이자 아빠였고 세상의 전부였다. 누나 있습니다. 뭐 그래 예쁘냐? 황철민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다. 대답 안 해.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예쁘냐고 물었다. 예쁩니다. 나이는 몇인데 뭐 하는 사람인데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에 지우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소중한 누나를 이 더러운 인간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지훈의 침묵에 황철민의 심기가 다시 뒤틀렸다. 이 새끼가 진짜. 선임이 물으면 바로바로 대답이 튀어나와야지. 너 오늘 밤에 각오해라. 그날 밤 지훈은 생활관 뒤편의 보일러실로 끌려갔다. 황철민은 다른 2명의 선임과 함께였다. 그들은 지훈을 둘러싸고 낄낄거리며 담배 연기를 뿜어댔다. 그래서 누나 뭐 하냐니까 그냥 회사 다닙니다. 어떤 회사 말단, 격리, 아니면 사장님 커피 타주는 비서, 야 황상병, 얘 누나 혹시 그거 아니야 몸으로 때우는 거. 아 그거? 그럴 수도 있겠네. 얼굴 반반한 애들 중에 그런 쪽으로 빠지는 애들 많잖아. 그들의 저급한 농담이 지훈의 심장을 칼로 저미는 듯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우는 순간 더 큰 지옥이 펼쳐질 것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참았다. 이번 주 토요일에 면회 온다며 내 누나 김상수 병장이 담배 꽁초를 털며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얼마나 예쁜지 우리도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황상병 기대되지 않냐? 기대되다 마다요. 새끼 누나 얼굴이나 보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갈굴지 견적 좀 내보게. 그들은 지훈을 남겨두고 자기들끼리 더러운 농담을 짓거리며 사라졌다. 차가운 보일러실 바닥에 홀로 남은 지훈은 무너져 내렸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누나의 면회였다. 사회의 공기를 마시고 누나의 따뜻한 얼굴을 보는 그 짧은 순간만이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하지만 이제 그 면회마저 끔찍한 고통의 예고편이 되어버렸다. 누나 오지 마. 제발. 마음속으로 절규했지만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토요일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지우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더러운 시선들의 표적이 될 그날을 공포 속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기다리고 싶지 않았던 토요일이 밝았다. 아침부터 부대 전체가 미묘하게 들떠 있었다. 주말의 해방감과 함께 강지훈, 이등병의 예쁜 누나가 온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황철민과 그 무리들은 보란듯이 지훈의 어깨를 툭툭 치며 오늘 기대된다. 지훈아 따위의 말을 짓거렸다. 지훈은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오전 10시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는 행정반의 연락에 지훈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위병소를 향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길처럼 무거웠다. 제발 누나가 평범한 모습으로 왔기를, 아니 차라리 못생겨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훈의 헛된 바람은 산산조각이 났다. 지훈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그의 누나 강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아이보리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식 하나에도 없었지만 그 자체로 그녀의 완벽한 몸매 라인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길게 웨이브진 어두운 갈색 머리카락은 어깨 아래로 찰랑거렸고 옅은 화장을 한 하얀 얼굴은 잡티 하나 없이 맑았다. 군복과 땀 냄새로 가득한 이 삭막한 공간에 홀로 핀 백합처럼 그녀는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고 우아했다. 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리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시선들을 의식했다. 아니나 다를까 황철민과 김상수 병장이 어느새 면회실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이쪽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애와 함께 질척하고 더러운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와, 씨, 진짜였네. 김 병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몸매 봐라, 장난 아니다. 완전 글래머네. 황철민의 목소리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는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며 입맛을 다셨다. 저 정도면 연예인 아니냐. 근데 분위기가 좀 뭘랄까 존나 섹시한데. 그들의 더러운 대화가 지훈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다. 얼굴이 화끈거려 참아 누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왜 그래, 지훈아?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네. 서연이 걱정스럽게 지훈의 이마를 짚었다. 누나의 부드러운 손길에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반쪽이 됐구만.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잠은 잘 자고. 서연은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쳐 놓았다.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계란말이, 각종 나물 반찬들이었다. 사회에서는 지겹도록 먹었던 음식들이지만 이곳에서는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등 뒤의 시선들이 마치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온몸의 피를 빨아먹는 기분이었다. 누나 저기, 저 사람들은. 지훈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 네, 선임들이니 아까부터 쳐다보던데. 인사라도 할까? 서연이 해맑게 웃으며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려 하자 지훈이 기겁하며 말렸다. 아닙니다. 절대. 그냥 두십시오. 왜 사이가 안 좋아? 서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낯을 가려서. 지훈은 필사적으로 둘러댔다. 서연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눈치챈 표정이었다. 그 순간 황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쪽으로 다가왔다.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어이, 강지훈. 누님 오셨는데 인사 한번 드려야지. 황철민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강지훈 이병 선임되는 황철민 상병입니다. 이야, 동생이랑은 다르게 누님은 미인이시네. 동생이 누나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지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다. 안녕하세요. 제 동생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황철민을 훑고 있었다. 황철민은 그 시선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특유의 능글맞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부탁은요.
저희가 알아서 잘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누님은 무슨 일 하세요?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신데. 혹시 다방 같은 데서 일하십니까? 커피 한번 끝내주게 타실 것 같은데. 다방. 그 단어가 면회실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찻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군인들 사이에서 다방 내지는 성매매 여성을 지칭하는 은어였다. 명백한 성희롱이자 모욕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황철민을 응시하더니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상병, 군인으로서 민간인에게, 그것도 부대까지 찾아온 면회객에게 할 말과 못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자네의 그 저급한 질문은 자네 자신뿐만 아니라 자네가 입고 있는 군복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야. 알아들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기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황철민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등병의 어리고 예쁜 누나에게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카리스마였다. 아니, 저는 그냥 농담으로. 내 동생 면회 시간 방해하지 말고 자리로 돌아가. 이건 농담이 아니라 명령이야. 명령이라는 단어에 황철민의 얼굴이 구겨졌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머쓱하게 자리로 돌아갔다. 서연이 뿜어내는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이다. 지우는 멍하니 누나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의 모습은 자신이 알던 따뜻하고 다정한 누나가 아니었다. 냉철하고 위험 있으며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 괜찮아, 지훈아. 서연이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아와 지훈의 손을 잡았다. 네. 앞으로 저런 일 있으면 참지 마. 알았지.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오늘 일로 인해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후폭풍이 얼마나 끔찍할지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누나의 짧은 방역은 통쾌했지만 그것은 더 거대한 지옥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누나가 돌아간 후 지훈의 군 생활은 예상대로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황철민의 괴롭힘은 이제 집요함을 넘어 악랄해졌다. 그는 지훈의 누나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참지 못했고 그 모든 화풀이를 힘없는 지훈에게 쏟아부었다. 내 누나 보통 년이 아니다더만. 어디서 남자 좀 홀려본 솜씨인데 다방년 주제에 감히 상병한테 명령 아주 가니 배 밖으로 나왔어. 청소 시간, 점호 시간,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마주칠 때조차 황철민의 입에서는 지훈의 누나에 대한 저급한 욕설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훈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괴롭힘의 방식도 더욱 교묘하고 잔인해졌다. 어느 날 저녁 서연에게서 소포가 도착했다. 지훈이 좋아하는 과자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지훈은 관물대 깊숙한 곳에 숨어 몰래 편지를 읽었다. 누나의 따뜻한 글씨를 보자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사랑하는 내 동생 지훈이에게. 그곳 생활은 많이 힘들지. 네 얼굴이 자꾸 아른거려 밤에도 잠이 잘 안 온다. 그래도 씩씩하게 잘 버텨내리라 믿어. 넌 어릴 때부터 약해 보여도 속은 강한 아이였으니까. 힘든 일 있으면 절대 혼자 앓지 말고 다음 면회 때 꼭 누나한테 다 털어놔야 해.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너 하나뿐인 거 알지?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사랑한다, 내 동생. 편지를 품에 안고 있는데 갑자기 생활관 문이 거칠게 열리며 황철민이 들어왔다. 어쭈 이 새끼 여기서 연애 편지 읽고 있었네. 그는 지훈의 손에서 편지를 낚아챘다. 아, 안 됩니다. 지훈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황철민은 그를 발로 걷어차고는 편지를 펼쳐들었다. 그는 다른 선임들을 불러 모아 마치 연극을 하듯 과장된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동생 지훈이에게 닭살 도다.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너 하나뿐인 거 알지? 푸아, 아주 소설을 써라, 소설을 써. 생활관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다. 지훈의 가장 내밀하고 소중한 진심이 그들의 더러운 입안에서 조롱거리로 짓밟히고 있었다. 지훈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수치심과 분노로 눈앞이 캄캄해졌다. 야, 근데 인형 글씨 한번 잘 쓰네. 배운 년인가? 배우긴 뭘 배워. 남자한테 편지 좀 써본 솜씨. 자, 그럼 이 소중한 편지는 어떻게 할까? 황철민은 비열하게 웃으며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과자들을 군화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마음도 함께 부서져 내렸다. 이거 다 네가 치워라. 그리고 오늘 밤 잠 잘 생각하지 마. 내 누나가 나한테 명령한 값은 치러야지. 안 그래? 그날 이후 지우는 웃음을 잃었다. 눈빛은 죽은 생선처럼 동태가 되었고 기계처럼 선임들의 명령에 복종할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누나의 면회를 기다리지 않았다. 오히려 두려워했다. 누나가 오는 날은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이 예고되는 날일 뿐이었다. 두 번째 면회 날이 다가왔다. 지우는 전날 밤 잠든 선임들의 눈을 피해 공중전화로 달려갔다. 수화기를 들었지만 차마 누나에게 오지 말라는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누나의 목소리만 듣다가 끊었다. 결국 서연은 다시 부대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옷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었다. 지우는 애써 그녀의 눈을 피했다. 지훈아,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말랐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훈련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거짓말, 지훈아. 누나, 눈 못 속여. 지난번 그 상병이라는 사람 아직도 너 괴롭히니 아닙니다. 지훈은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때 지훈의 손목 안쪽에 시퍼렇게 자리 잡은 멍 자국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이건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생긴 멍이 아니잖아. 이건 누가 잡아서 생긴 자국이잖아. 그것도 아주 세게. 그녀는 전문가처럼 멍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했다. 지훈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서연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한 누나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감찰관의 눈빛이었다. 누가 그랬어 말해, 강지훈. 내 손목 이렇게 만든 새끼 이름이 뭐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릿발 같은 분노와 함께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지훈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의 울음소리는 지난 한 달간 겪었던 모든 서러움과 고통의 응축이었다. 서연은 우는 동생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단순한 선임의 괴롭힘 수준이 아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자 가혹행위다. 그리고 이 부대는 분명 썩어 있다.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리고 그 씨앗은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진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감찰부의 푸른 별 강서연 대령의 가슴 속에서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동생을 짓밟은 자들을 그리고 그것을 방관한 이 부대 전체를 용서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거대한 폭풍이 양구의 골짜기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 용산 국방부 합동청사. 대한민국 군사력의 심장이자 두뇌가 모인 이곳 한쪽 구석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감찰 총감실이 위치해 있었다. 군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고 은밀하게 자행되는 부조리를 척결하는 칼날. 그곳은 모든 군인에게 경외와 공포의 대상이었다. 강서연 대령의 사무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부대에서 돌아오자마자 동생의 얼굴에 어렸던 짙은 그늘과 손목에 선명한 멍 자국을 떨쳐낼 수 없었다. 다정했던 누나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푸른 별에 눈이 번뜩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대한민국 육군 대령 강서연이라는 명패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역대 최연소 여성 전투병과 대령. 파격적인 진급 속도만큼이나 그녀의 일처리 능력은 전군의 정평이 나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단축 번호 하나를 누르자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다. 감찰 1과장 강철중 소령입니다. 충성, 나다. 네, 대령님. 복귀하셨습니까?
강철중 소령은 해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의 UDTAL 출신으로 감찰실 내에서도 서연이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었다. 그는 불필요한 질문 없이 명령을 기다리는 기계처럼 침묵을 지켰다. 강원도 양구 21사단, 그 중에서도 3대대 구중대. 지금부터 일주일간 해당 부대의 모든 데이터를 조용히 긁어 모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특정 혐의점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하지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중대 마음의 소리 접수 및 처리 현황, 최근 6개월치, 병사들의 외진 및 국군병원 진료 기록, 특히 외상 관련 기록은 건별로 전부, 간부 및 병사들의 휴가, 외박 사용 실태, 그리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동생을 모욕했던 그 더러운 얼굴이 떠올랐다. 구중대 소속 황철민 상병, 그자의 모든 것을 가져와 입대 전 기록부터 신병 교육대 평가 자대, 배치 이후의 모든 상벌 기록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충성,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서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눈을 감자 동생의 겁에 질린 얼굴이 떠올랐다. 단순히 선임의 괴롭힘 수준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다. 조직적인 묵인 혹은 그 이상의 부패. 그녀의 직감이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다. 일반적인 면회객, 그것도 이등병의 누나에게 다방녀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을 수 있는 그 오만함은 그 뒤에 든든한 방패막이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누군가가 황철민의 만행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비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저 선임 한두 명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얽혀있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며칠 뒤 강소령이 방대한 자료를 들고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대령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서연은 스크린에 띄워진 데이터들을 매서운 눈으로 훑기 시작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부패한 부대의 실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첫째 마음의 소리는 조작되어 있었다. 최근 6개월 접수된 고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완벽한 클린 부대.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였다. 병사 수십 명이 생활하는 중대에서 6개월간 단 한 건의 불만도 없다는 것은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통제된 환경이라는 증거였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고충을 묵살하고 은폐하고 있었다. 둘째, 의료 기록의 불일치였다. 중대 의무실의 약품 불출 기록에는 소염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국군 병원으로 이어진 정식 외진 기록은 거의 없었다. 이는 병사들이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멍들고 찢어진 상처들이 훈련 중 부상이라는 미명 아래 숨겨지고 있었다. 이 모든 불일치는 이진성 대위가 지휘하는 구중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진급을 위해 부대 내 사고를 철저히 은폐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황철민 상병의 프로필. 그는 이전 부대에서도 후임 폭행 및 가혹 행위로 구두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부대 적응 문제라는 사유로 백두산 부대로 전출된 것이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병사를 격리 조치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시한폭탄을 다른 곳으로 떠넘긴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출 과정에 이진성 대위의 아버지이자 합참작전본부장인 이강국 장군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 증거가 포착되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한낱 상병의 전출에 장군이 개입했다는 사실,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이진성 대위, 서연의 입에서 구중대장의 이름이 나지막이 흘러나왔다. 서류상 그의 부대는 완벽했다. 훈련 성과 우수사고 발생 제로. 하지만 그 완벽한 기록 뒤에는 병사들의 피고름과 침묵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진급을 위해 부대의 부조리를 눈감아주고 황철민 같은 암적인 존재를 오히려 비호하며 내부 단속의 사냥개로 이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강소령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 이진성 대위의 아버지가 이강국 장군,
강력한 뒷배, 황철민의 오만함과 이진성 대위의 방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명확해졌다. 하지만 강서연에게 그런 것은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투지를 불태울 뿐이었다. 강소령 감찰 계획서 준비해. 명분은 동계 대비 월동 장비 및 전투 준비 태세 특별 점검.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명분이야. 알겠습니다. 목표 지점은 당연히 21사단 3대대 구중대. 불시에 아주 강력하게 들어간다. 서연의 눈이 푸르게 빛났다. 동생을 구하기 위한, 그리고 썩어빠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녀의 칼날이 드디어 칼집에서 뽑히기 시작했다. 조용한 수사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폭풍뿐이었다. 한편 그 시각 양구의 구중대에서는 또 다른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다. 황철민의 의심은 편집증적인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누나 강서연이라는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기가 센 여자, 남자 좀 다뤄본 여자 정도로 생각했지만 생각할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상병인 자신을 향해 명령이라는 단어를 썼던 그 배짱, 사람을 꿰뚫어 보던 그 서늘한 눈빛, 평범한 민간인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종류의 카리스마였다. 야, 강지훈, 너희 누나 진짜 뭐 하는 사람이냐? 똑바로 말 안 해. 그는 집요하게 지훈을 추궁했다. 하지만 지훈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무슨 대답을 하든 그것이 또 다른 괴롭힘의 빌미가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황철민은 꾀를 냈다. 그는 행정반 서기병과 친하다는 것을 이용해 지훈의 신상명세서를 몰래 열람했다. 가족 관계란에는 누나 강서연이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그리고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었다. 직업란은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잖아. 황철민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누나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 검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명이인만 수두룩할 뿐 지훈의 누나라고 특정할 만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온라인상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황철민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흔적을 안 남기는 거다. 그는 멋대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가장 저급한 방향으로 향했다. 혹시 스파이 아니야?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 그래서 신분을 숨기는 거지. 망상에 가까운 생각이었지만 한 번 피어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그는 이 사실을 중대장인 이진성 대위에게 넌지시 흘렸다. 대위님, 강지훈 이병 누나가 좀 이상합니다. 신원도 불분명하고 지난번 면회 때 보니까 군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아는 듯한 말투를 썼습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알아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진성 대위는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군 내부 사정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혹시 모를 불씨는 미리 꺼버리는 게 상책이었다. 알았다. 내가 한번 알아보지. 이 대위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지훈 누나의 신원을 조회해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접근 권한이 막혀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군사경찰 헌병 소속 친구에게 부탁해도 마찬가지였다. 특수정보로 분류되어 있어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이 대위마저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만큼 껄끄러운 것은 없었다. 황상병 그 여자 다음 면회 오면 나한테 바로 보고해. 내가 직접 만나서 정체를 확인해야겠다. 부대의 공기는 점점 더 음산해졌다. 올가미는 지훈을 중심으로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의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완전한 고립 속에서 그의 정신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잠을 자면 악몽을 꾸었고 밥을 먹으면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선임들의 욕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동기들의 침묵이었다. 한때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얼굴들이 이제는 벌레 보듯 그를 외면했다. 그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아주 사소한 사건이 터졌다. 지훈과 가장 친했던 동기 박민준 일병이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물 양동이를 엎었다.
물은 마침 지나가던 황철민의 군화에 튀었다. 아, 눈깔 똑바로 안 떠. 황철민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박일병은 사색이 되어 연신 죄송하다고 빌었다. 평소 같았으면 몇 마디 욕으로 끝났을 일이었지만 그날 황철민은 달랐다. 그는 겁에 질린 박일병 옆에 서 있는 지훈을 쏘아보았다. 너, 이 새끼. 강지훈이랑 아직도 붙어 다니냐? 아, 아닙니다. 근데 왜 옆에 서 있어?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짠 거지? 절대 아닙니다. 황철민은 박일병의 멱살을 잡고 보일러실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문을 잠갔다. 잠시 후 보일러실 안에서 퍽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일병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다.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자신 때문에 자신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동기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한참 뒤 입술이 터지고 얼굴이 퉁퉁 부은 박일병이 절뚝거리며 보일러실에서 나왔다. 그는 지훈을 발견하자 증오와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붙였다. 너 때문에, 너 같은 새끼 때문에. 그 눈빛은 지훈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다. 그 순간 지훈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희망 기대 버티고자 했던 마지막 의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이제 이 부대에서 자신은 존재해서는 안 될 인간이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옮기는 역병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지우는 비틀거리며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고 잠결에 잠긴 듯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지훈이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누나.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붙잡고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황철민의 괴롭힘, 찢겨나간 편지, 짓밟힌 과자,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을 원망하던 동기의 눈빛까지.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억눌린 흐느낌만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뱉어냈다. 누나, 나 그냥 죽고 싶어.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마지막 비명이자 삶을 포기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다. 전화기 너머 서연의 숨소리가 멎는 것이 느껴졌다. 정적이 흘렀다.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지훈아, 아무 생각하지 마.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만 있어. 알았지, 누나가 갈게. 지금 당장 갈게. 서연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세상을 모두 불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강서연 대령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옷장으로 걸어가 가장 깊숙한 곳에 걸려있던 자신의 정복 드레스 유니폼을 꺼내 들었다.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가슴에는 그동안 받은 훈장들이 달려있는 그녀의 모든 것이 담긴 군복이었다. 그녀는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운전병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지금 즉시 차 대기시켜. 5분 내로 출발한다. 네, 대령님. 이 시간에 어디를? 양구로 간다.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옥의 문을 부수기 위해 폭풍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21사단 3대 위병소는 여느 때와 같은 평화로운 일상에 젖어 있었다. 근무를 서던 초병들은 간밤의 추위에 대해 투덜거리거나 곧 있을 휴가 계획에 대해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부터 부대의 고요함을 깨는 묵직한 엔진음이 들려왔다. 위병소 근무자들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였다. 민간 차량과는 확연히 다른 위협감을 풍기는 그 차량은 아퓨리의 육군 본부를 상징하는 성판을 부착하고 있었다. 뭐지? 저 차... 성판인데 한 초병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별이 그려진 성판은 장군이 탑승한 차량임을 의미했다. 이 외진 전방 부대에 그것도 예고 없이 장군이 나타날 이유는 없었다. 초병들은 순간 긴장했다. 차량은 위병소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초병들이 허둥지둥 달려가 거수 경례를 붙였다. 뒷좌석에 짙게 선팅된 유리가 소리 없이 내려갔다. 그리고 초병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차 안에 앉아 있는 것은 중년의 장군이 아니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복을 입은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 대령을 의미하는 세 개의 무궁화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고한다.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 지난번 면회 때 봤던 강지훈 이병의 예쁜 누나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슬, 펄언 위험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초병들은 공포에 질려 거의 반사적으로 차단기를 올렸다. 검은 세단은 부대 안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그 시각 대대장인 김성훈 중령은 관사에서 느긋하게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때 행정관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호들갑이야 아침부터.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대대 본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중령은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떨어뜨렸다. 감찰실이라는 단어는 군 지휘관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이었다. 그것도 예고 없는 불시 감찰이라니.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누가 왔어? 감찰감이라도 직접 왔나? 그게 대령입니다. 강서연 대령이라고 합니다. 강서연 대령. 김중령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육사 출신도 아니면서 파격적인 진급을 거듭하며 군을 발칵 뒤집어 놓은 여자.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바로 그 감찰 장교였다. 김중령은 허둥지둥 전투복을 꿰어 입고 대대 본부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강서연은 이미 그의 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군, 중령. 충성 대대장 중령 김성훈입니다. 오시는 길 힘드셨겠습? 힘들었지. 자네 부대가 썩은 냄새를 풍기는 바람에 이 먼 곳까지 직접 행차해야 했으니까. 서연은 김중령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오늘부터 동계 대비, 월동 장비 및 전투 준비 태세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그 전에 개인적인 용무를 먼저 좀 봐야겠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중령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구중대 강지훈 이병. 내 동생이야. 김중령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강지훈. 그 이름 없는 이등병이 저 무시무시한 감찰 대령의 동생이라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지금부터 자네는 내 옆에 붙어 있도록. 중대장 이진성 대위도 호출해.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으니. 한편 구중대는 발칵 뒤집혔다. 본부에서 내려온 감찰 대령 출연 소식에 이진성 대위는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는 미친 듯이 생활관을 뛰어다니며 병사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 오늘 감찰 나온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새끼는 그냥 죽는 줄 알아. 질문하면 무조건 이상 없습니다. 라고만 대답해. 알았어. 황철민 역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왜 하필 우리 중대야? 그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구석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강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야, 강지훈. 너 오늘 그 대령 앞에서 딴소리 하기만 해봐. 감찰 끝나고 너는 내 손에 그냥 죽는 거야. 내가 군 생활 끝나는 게 빠를지, 내 손에 맞아 죽는 게 빠를지 내기 한번 해볼까? 그것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지훈은 공포에 질려 고개만 미친 듯이 끄덕였다. 잠시 후 중대 복도에 여러 개의 군화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대장 김성훈 중령과 중대장 이진성 대위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앞장서고 그 뒤를 강서연 대령이 유유히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중대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다. 병사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부동 자세를 취했다. 서연의 시선이 중대원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황철민의 얼굴에서 잠시 멈췄다. 황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면회실로 안내해. 서연이 이진성 대위에게 명령했다. 내 면회실은 왜? 내 동생을 만나야겠다고 했을 텐데. 부대 내에서 개인적인 면담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아닌가. 이 대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를 면회실로 안내했다. 면회실로 가는 길 복대서 대기하고 있던 황철민의 눈과 서연의 눈이 마주쳤다. 황철민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자신이 다방녀라 조롱했던 그 여자.
기가 세다고 비웃었던 그 여자. 그 여자가 지금 대대장과 중대장을 개처럼 끌고 다니는 감찰, 대령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황철민의 뇌가 정지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모든 상황 파악이 끝난 것이다. 서연은 그를 향해 희미하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사냥감을 코너에 몰아넣은 포식자의 미소였다. 면회실 안에는 황철민의 협박에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지훈아,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고개를 드는 순간 문 밖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황철민의 눈과 마주칠 것만 같았다. 폭풍의 전주곡이 끝나고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침묵이 면회실을 지배했다. 강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등 뒤 문틈으로 스며드는 악의에 찬 기운이 그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황철민의 마지막 협박이 귓가에 생생했다. 딴소리하는 순간 너는 내 손에 죽는다. 공포는 그의 혀를 마비시키고 온몸을 석상처럼 굳게 만들었다. 지훈아, 다시 한번 누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바로 곁에 서였다. 따뜻한 손이 그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고개 들어. 누나 봐.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과 함께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속으로 정복을 입은 누나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차 있지 않았다. 고요한 호수처럼 그러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누나의 시선이 자신의 눈이 아닌 등 뒤에 문을 향해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훈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공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강서연 대령은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굳게 닫힌 면회실 문에 꽂혔다. 그리고는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진동시키는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문 밖에 있는 모든 인원, 지금 즉시 이 안으로 들어온다. 반복한다. 즉시 들어온다. 실시. 명령이었다. 이견을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긴 명령. 문 밖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고리가 조심스럽게 돌아갔다. 문이 열리고 사색이 된 대대장 김성훈 중령과 구중대장 이진성 대위가 거의 끌려오다시피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들의 뒤 유령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에 황철민, 상병이 마지못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경악과 불신, 그리고 원초적인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들이 모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는 뒤따라 자신의 운전병에게 눈짓했다. 운전병은 말없이 문을 닫고 그 앞을 지켰다. 완벽한 밀실이 만들어졌다. 이진성 대위는 문을 닫는 운전병의 모습을 보고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이 상황은 단순한 면담이 아니었다. 전원내 동생 앞에 일렬로 선다. 김성훈 중령과 이진성 대위는 군인 본능에 따라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황철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다. 서연의 차가운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황철민 상병 내 말이 들리지 않나?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건가? 상관. 그 단어가 황철민의 고막을 후려쳤다. 그는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움직여 두 지휘관의 옆에 섰다. 이제 권력의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강지훈 이등병과 그를 지키는 강서연 대령이 심판관의 자리에, 그리고 부대를 호령하던 중령과 대위 상병이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서연은 먼저 황철민을 향해 몸을 돌렸다. 황철민 상병, 상병 황철민. 그는 간신히 쥐어짜듯 대답했다. 지난번 내가 민간인 신분으로 이곳을 방문했을 때 나를 향해 다방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사실인가?
첫 번째 질문은 핵폭탄과도 같았다. 황철민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이십니다. 오해. 서연은 피식하고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좋다. 그건 나중에 다시 확인하지. 그녀는 시선을 지훈에게로 옮겼다. 겁에 질려있던 지훈의 눈빛이 누나의 다음 행동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공포가 있던 자리에 희미한 기대와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지훈아, 누나한테 말해줘. 서연은 황철민을 턱으로 가리켰다. 이자가 널 상습적으로 폭행했나? 그녀는 지훈의 손목에 남은 멍 자국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이자가 내가 보낸 편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읽고 찢어버렸나? 이자가 너와 가깝다는 이유로 네 동기 박민준 일병을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널 완벽하게 고립시켰나? 서연의 입에서는 지훈이 차마 말하지 못했던 모든 진실이 마치 직접 본 것처럼 흘러나왔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 원하는 것은 자백이 아니었다. 심판을 위한 마지막 확인, 절차일 뿐이었다. 지훈은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위아래로 강하게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목에서 막혀있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하나의 단어가 되어 터져 나왔다. 네. 그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했다. 황철민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뭐라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닥쳐라. 얼음 같은 한마디가 황철민의 입을 틀어막았다. 서연은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김성훈 중령과 이진성 대위를 향해 돌아섰다. 이것이 두 사람이 나에게 보고했던 아무 이상 없는 부대, 사기, 충만한 중대의 진짜 모습인가? 병사 하나가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 못해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휘관이라는 자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지? 보고를 받지 못했나? 아니면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화산처럼 들끓고 있었다. 지금 이 시간부로 21사단 3대대 구중대에 대한 공식적인 특별 감찰을 개시한다. 그녀는 면회실 문을 가리키며 선언했다. 그리고 이 방을 지금부터 임시합동조사본부로 사용한다. 내가 조사를 끝내고 나갈 것을 허락하기 전까지 이 방에서 단 한 명도,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알겠나? 그녀의 마지막 외침은 천둥과도 같았다. 심판의 서막이 올랐다. 가면은 벗겨졌고 이제 남은 것은 썩어빠진 왕국의 붕괴뿐이었다. 면회실은 순식간에 서슬 퍼런 취조실로 변모했다. 강서연 대령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신문의 과정을 이끌었다. 그녀의 운전병은 문 앞을 지키며 외부와의 접촉을 완벽히 차단했고 강철중 소령과 통화하며 실시간으로 증거 자료들을 전송받았다. 첫 번째 심판대에 오른 것은 당연히 황철민이었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억울합니다. 강지훈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저를 음해하는 것입니다. 저놈이 원래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입니다. 서연은 그의 발악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그에게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황철민의 이전 부대 복무 기록이 떠 있었다. 1년 전 이사단 복무 시절 박보 일병 폭행 및 가혹 행위 혐의. 당시 징계위원회 없이 부대 부적응, 사유로 전출 조치. 만나 황철민의 눈이 흔들렸다. 최근 6개월간 구중대 의무실 소염 진통제 불출량, 타 중대 평균 대비 300% 이상, 국군 병원 외진 기록은 전무. 수많은 병사들이 다치고 있었지만 병원 한 번 보내지 않고 내부에서 약으로 틀어막았다는 증거다. 이것도 강지훈의 음해인가? 그것은 훈련 강도가 높아서. 닥쳐라. 서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이제 다른 파일을 열었다. 중대 병사들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분석한 자료였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던 수많은 글들이 있었다. 구중대 황상병 진짜 악마 새끼다. 오늘도 그 새끼 때문에 잠 못 잔다. 누가 제발 저 새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글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모두 마음의 소리에는 접수되지 않았다. 보복이 두려워 음지에서만 끙끙 앓았던 병사들의 비명이었다. 이 수많은 비명들이 들리지 않았나 아니면 듣고도 무시했나. 황철민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왕국은 증거라는 포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다음 타깃을 정했다. 그녀는 문 밖의 운전병에게 지시했다. 박민준 일병 안으로 들여보내. 잠시 후 잔뜩 겁에 질린 박민준 일병이 들어왔다. 그는 황철민과 눈이 마주치자 몸을 움츠렸다. 서연은 따뜻한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켰다. 박민준 일병 겁먹을 필요 없다. 여기서는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해. 그녀는 박 일병 앞에 2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자네는 지금 이 순간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황철민 상병의 폭력에 못 이겨 동기를 외면해야 했던 피해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침묵하여 그의 범죄를 도운 공범이 될 것인가? 선택은 자네에게 맡기지.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자 구원의 손길이었다. 박일병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황철민이 지훈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자신을 어떻게 폭행했는지, 중대 전체가 그의 공포 통치 아래 어떻게 신음했는지. 한 사람의 입이 열리자 둑은 무너졌다. 서연은 다른 병사들을 차례로 불러들였다. 그들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박일병의 증언과 서연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 결국 하나 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황철민의 만행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의 왕국은 이제 뼈대만 남기고 완전히 허물어졌다. 마지막 심판은 지휘관들에게 내려졌다. 이진성 대위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몰랐다고.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중대장이 몰랐다는 건 둘 중 하나다. 무능하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거나. 어느 쪽이든 지휘관 자격은 없다. 그녀는 이진성 대위의 아버지 이강국 장군의 이름을 꺼냈다. 자네 아버님은 정훈이 존경하는 참군인이시다.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이 일개상병 하나의 폭주를 막지 못해 중대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고 한 병사를 사지로 내몬 사실을 아시면 뭐라고 하실까? 당신의 안위와 진급을 위해 진실을 외면한 대가가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어도 상관없나. 아버지라는 말에 이진성 대위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는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의 무능과 비겁함을 자백하는 통곡이었다. 대대장 김성훈 중령 역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떨궜다. 모든 신문이 끝났다. 황철민은 이제 구석에서 완전히 넋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자신이 쌓아올린 공포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지배하던 모든 것이 자신을 배신하고 무너지는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그 어떤 폭력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었다. 강서연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강철중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면회실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강소령, 국방부 조사 본부 헌병 특수임무대에 연락해. 지금 즉시 병력을 21사단 3대대 구중대로 출동시키도록. 모두의 숨이 멎었다. 헌병 특수임무대 SDT. 군 내의 범죄자들을 다루는 군의 마지막 칼날이었다. 황철민 상병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특수폭행 협박, 상관 모욕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이진성 대위와 김성훈 중령은 직무유기 및 지휘방위 책임을 물어 즉시 보직 해임 후 육군본부 감찰실로 이송 조치한다. 지금 당장 집행하도록. 심판의 칼날이 마침내 그들의 목 위로 떨어졌다. 강서연 대령의 명령이 떨어진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구중대가 위치한 산골짜기는 지축을 울리는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와 육중한 군용 트럭들의 엔진음으로 가득 찼다. 하늘에서는 검은색 기동 헬기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했고 땅에서는 위장색으로 도색된 트럭들이 중대 막사 앞까지 밀고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검은색 베레모와
특수 전투복 방탄조끼로 무장한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고 손에는 소총과 진압 장비가 들려 있었다. 그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중대의 모든 병사들은 막사 창문에 붙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광경을 입을 벌린 채 쳐다보고 있었다. 특임대 팀장은 부관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원들을 이끌고 면회실로 향했다. 쾅!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6명의 특임대원이 방 안으로 순식간에 진입하여 주요 위치를 확보했다. 그들의 등장은 방 안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팀장이 황철민의 앞에 섰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밀한다. 원칙을 고지했다. 황철민 상병, 당신을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당신의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수갑이 황철민의 손목에 채워졌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왕처럼 군림하던 그의 손이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완전히 풀려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특임 대원 2명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그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그가 면회실을 나와 복도를 지나는 순간 모든 병사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때는 그의 눈빛 하나에 벌벌 떨었던 그들이 이제는 경멸과 동정 그리고 후련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의 비참한 마지막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왕국에 내려진 공식적인 사망 선고였다. 이어서 이진성 대위와 김성훈 중령도 별다른 저항 없이 특임 대원들에게 인계되었다. 그들의 어깨에 달려있던 지휘관 휘장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수치스러워 보였다. 그들의 군 생활은 사실상 오늘부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폭풍이 모두 지나간 면회실에는 이제 강서영과 강지훈 2 남매만이 남아있었다. 모든 긴장이 사라진 공간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더 이상 군복을 입은 대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를 끌어안았다. 누나의 품에 안긴 순간 지훈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공포와 분노,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자신을 구원해준 누나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정화의 눈물이었다. 다 끝났어, 지훈아. 이제 다 괜찮아. 서연은 우는 동생의 등을 오랫동안 토닥여 주었다. 며칠 뒤 구중대에는 새로운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이 부임했다. 부대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육군 본부에서 직접 선발하여 내려보낸 강직하고 원칙주의적인 인물들이었다. 강서연 대령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구중대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그녀는 단상 위에 서서 이전과는 다른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군복의 무게는 계급의 높낮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옆에 전우를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의 무게로 결정되는 것이다. 부조리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우를 버리는 비겁한 행위다. 여러분에게는 스스로를 지키고 동료를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녀는 구중대 육군본부 감찰실 직통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익명 신고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더 이상 내부의 압력으로 진실이 묵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시간이 한 달쯤 흘렀다. 구중대는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욕설과 폭력은 없었다. 선임들은 후임들을 인격적으로 대했고 병사들은 서로를 진정한 전우로 여기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어깨는 굳건하게 펴져 있었다. 그는 이제 막 자대에 배치된 신병이 어리바리하게 실수를 하자 구박하는 대신 조용히 다가가 도와주었다. 괜찮아.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내가 알려줄게. 그의 모습에서 과거의 상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고통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난 것이다. 강서연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강철중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면회실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강소령, 국방부 조사본부 헌병 특수임무대에 연락해
지금 즉시 병력을 21사단 3대대 구중대로 출동시키도록. 모두의 숨이 멎었다. 헌병 특수임무대 SDT, 군 내의 범죄자들을 다루는 군의 마지막 칼날이었다. 황철민 상병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특수, 폭행 협박 상관 모욕 혐의로 현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이진성 대위와 김성훈 중령은 직무유기 및 지휘 방위 책임을 물어 즉시 보직 해임 후 육군본부 감찰실로 이송 조치한다. 지금 당장 집행하도록. 심판의 칼날이 마침내 그들의 목 위로 떨어졌다. 강서현 대령의 명령이 떨어진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구중대가 위치한 산골짜기는 지축을 울리는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와 육중한 군용 트럭들의 엔진음으로 가득 찼다. 하늘에서는 검은색 기동 헬기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했고, 땅에서는 위장색으로 도색된 트럭들이 중대 막사 앞까지 밀고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검은색 베레모와 특수 전투복 방탄조끼로 무장한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고 손에는 소총과 진압 장비가 들려 있었다. 그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중대의 모든 병사들은 막사 창문에 붙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광경을 입을 벌린 채 쳐다보고 있었다. 특임대 팀장은 부관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원들을 이끌고 면회실로 향했다. 쾅!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6명의 특임대원이 방 안으로 순식간에 진입하여 주요 위치를 확보했다. 그들의 등장은 방 안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팀장이 황철민의 앞에 섰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밀한다. 원칙을 고지했다. 황철민 상병, 당신을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당신의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수갑이 황철민의 손목에 채워졌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왕처럼 군림하던 그의 손이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두 눈은 완전히 풀려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특임대원 2명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그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그가 면회실을 나와 복도를 지나는 순간 모든 병사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때는 그의 눈빛 하나에 벌벌 떨었던 그들이 이제는 경멸과 동정 그리고 후련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의 비참한 마지막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왕국에 내려진 공식적인 사망 선고였다. 이어서 이진성 대위와 김성훈 중령도 별다른 저항 없이 특임 대원들에게 인계되었다. 그들의 어깨에 달려있던 지휘관 휘장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수치스러워 보였다. 그들의 군 생활은 사실상 오늘부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폭풍이 모두 지나간 면회실에는 이제 강서영과 강지훈 2 남매만이 남아있었다. 모든 긴장이 사라진 공간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더 이상 군복을 입은 대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를 끌어안았다. 누나의 품에 안긴 순간 지훈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공포와 분노,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자신을 구원해준 누나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정화의 눈물이었다. 다 끝났어, 지훈아. 이제 다 괜찮아. 서연은 우는 동생의 등을 오랫동안 토닥여 주었다. 며칠 뒤 구중대에는 새로운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이 부임했다. 부대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육군본부에서 직접 선발하여 내려보낸 강직하고 원칙주의적인 인물들이었다. 강서연 대령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구중대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그녀는 단상 위에 서서 이전과는 다른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군복의 무게는 계급의 높낮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옆에 전우를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의 무게로 결정되는 것이다. 부조리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우를 버리는 비겁한 행위다. 여러분에게는 스스로를 지키고 동료를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녀는 구중대의 육군본부 감찰실 직통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익명 신고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더 이상 내부의 압력으로 진실이 묵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시간이 한 달쯤 흘렀다. 구중대는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욕설과 폭력은 없었다. 선임들은 후임들을 인격적으로 대했고 병사들은 서로를 진정한 전우로 여기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어깨는 굳건하게 펴져 있었다. 그는 이제 막 자대에 배치된 신병이 어리바리하게 실수를 하자 구박하는 대신 조용히 다가가 도와주었다. 괜찮아.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내가 알려줄게. 그의 모습에서 과거의 상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고통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난 것이다. 어느 주말 오후 지우는 누나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다. 누나, 여기 새로운 중대장님 완전 멋있어. 그리고 동기들이랑 PX 가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건지 처음 알았어. 그래, 다행이다. 힘들면 언제든 전화하고. 응, 누나야말로 너무 무리하지 마. 전화를 끊은 지우는 생활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백두산의 웅장한 능선 위로 붉은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지옥 같았던 그곳의 풍경이 이제는 제법 아름답게 보였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끝났다. 그의 군 생활에 그리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장 끔찍했던 기억마저도 과거라는 강으로 밀어냈다. 그날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군사 재판이 열린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 법정은 서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황철민이 앉아 있었다. 한때 뱀처럼 번뜩이던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퀭했으며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어깨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한때의 폭군이 아닌 무력한 죄수일 뿐이었다. 증인석에는 이제 상병 계급장을 단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담담하지만 명료한 목소리로 그날의 일들을 증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증오가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겪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건조한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강서연 대령 역시 감찰 책임자로서 법정에 출석했다. 그녀는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명의 악독한 선임과 나약한 후임의 문제가 아니라 썩어빠진 지휘 체계와 방관의 문화가 낳은 필연적인 비극이었음을 논리 정연하게 설명했다. 재판은 길지 않았다. 증거는 차고 넘쳤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 앞에 황철민의 어설픈 변명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피고인 황철민,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제60조 폭행 및 협박, 제48조 직권 남용 저시비조의 상관, 모욕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또한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황철민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억울하다고 절규했지만 헌병들의 손에 끌려나가며 내지르는 그의 비명은 텅 빈 법정의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질 뿐이었다. 한때 그가 가졌던 모든 것, 계급 권력, 미래, 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졌다. 이진성 대위와 김성훈 중령 역시 법정에 서지는 않았지만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강제 전역 조치되었다. 그들의 군 경력은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종결되었고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진급과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썩은 왕국의 지배자들은 그렇게 역사의 뒤양일로 초라하게 퇴장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길, 서연이 지훈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정말 다 끝났다. 응, 누나 덕분이야.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지훈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네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나는 네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작은 등을 밀어준 것뿐이야. 지훈은 누나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그날 법정에서 단순히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 이상의 것을 보았다. 진실의 힘,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깨달았다. 누나는 그에게 새로운 삶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선물해 준 것이었다. 다시 시간은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고
강지우는 어느덧 전역을 앞둔 병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부대원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선임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는 결코 자신이 당했던 방식대로 후임들을 다루지 않았다. 대신 그는 경청하고 이해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는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다. 어느 날 새로 전입 온 이등병 하나가 밤에 몰래 생활관 뒤편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훈련을 따라가지 못하고 집이 그립다며 서럽게 우는 모습이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다른 선임들은 요즘 애들은 빠져가지고 라며 혀를 찼지만 지우는 조용히 그 이등병에게 다가갔다. 그는 다그치거나 훈계하는 대신 자신의 군장을 풀었다. 그리고는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그가 이등병 시절 겪었던 서러움과 고통,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던 날들의 감정이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나도 너 같았어. 아니, 너보다 더 심했지. 매일 밤이 지옥이었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끔찍했어. 이등병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부대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강지훈 병장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근데 그거 알아. 터널은 언젠가 끝이 나오더라. 중요한 건 터널 안에서 주저앉지 않고 계속 걸어 나가는 거야. 혼자 걷기 힘들면 옆 사람한테 기대도 괜찮아. 내가 같이 걸어줄게. 지우는 따뜻한 음료수 한 캔을 건넸다. 이등병은 음료수를 받아들고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위로와 희망이 뒤섞인 따뜻한 눈물이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상처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강인함을 배워가고 있었다. 마침내 저녁의 날이 밝았다. 지우는 정들었던 군복과 군화를 반납하고 가벼운 사복 차림으로 위병소를 나섰다. 그가 처음 공포에 떨며 들어왔던 바로 그 문이었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등 뒤에서는 후임들이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강 병장님 휴가 나오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몸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위병소 밖 익숙한 나무 아래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화려한 정복도 세련된 원피스도 아닌 편안한 청바지에 스웨터를 입은 그의 누나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동생을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팔을 벌렸다. 고생했다, 내 동생. 누나. 지우는 달려가 누나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 포옹 하나로 지난 2년간의 모든 고통과 성장이 서로에게 전달되는 듯했다. 1년 뒤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 지우는 사회복지학과 전공서적을 옆에 끼고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교정을 걷고 있었다. 군대에서의 경험은 그의 삶의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소외와 고통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 그는 누나와 통화를 하며 자신의 학교 생활에 대해 제잘거렸다. 누나, 나 이번 학기 장학금 받게 됐어. 정말 우리 지훈이 장하다.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게. 됐어. 이번엔 내가 살게. 누나야말로 맨날 야근만 하지 말고 데이트 좀 해. 누나는 수화기 너머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대화는 세상의 그 어떤 남매보다 평범하고 다정했다. 전화를 끄는 지우는 잠시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랗고 드높은 가을 하늘. 문득 양구의 그 부대에서 보았던 하늘이 떠올랐다. 지옥 같았던 그곳에서의 시간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시간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 상처는 아물어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약점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강하게 살아남았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를 비추는 빛으로 바꾸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캄캄한 밤하늘에 상처 입은 별만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듯이 그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오산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황철민의 분노는 시간이 흐를수록 응축되고 있었다.
감옥에서 보낸 5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반성하게 만들기는커녕 복수심으로 가득 찬 괴물로 변모시켰다. 한때 구중대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그의 삶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은 지훈과 서연 남매에 대한 지독한 증오뿐이었다. 출소 후 황철민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밑바닥을 전전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전적으로 지훈과 그의 누나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음습한 PC방 구석에서 밤낮 없이 인터넷을 뒤지며 강지훈과 강서연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울의 한 명문대 교정을 거니는 밝은 얼굴의 강지훈이었다. 편지 쪼가리나 읽던 샌님 마마보이가 이제 대학생이라고, 나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은 어쩌고, 그의 분노는 활활 타올랐다. 그는 지훈의 SNS를 찾아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했다. 동기들과 웃고 떠드는 사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누나와 함께 찍은 다정한 셀카. 그 모든 행복한 모습이 황철민의 심장에 칼을 박는 듯했다. 황철민은 자신의 비참한 삶과 대비되는 지훈의 행복한 삶을 보며 복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주먹을 휘두르던 단순한 폭군이 아니었다. 감옥에서 만난 범죄 조직원들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배웠고, 복수를 위해서는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훈의 주변을 맴돌며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누나에 대한 지훈의 각별한 마음을 알고 있는 황철민은 복수의 칼날을 지훈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서연에게로 돌렸다. 그는 서연의 직업을 알아내기 위해 감옥에서 빼돌린 군 내부 인트라넷 아이디를 사용해 그녀의 신원을 조회하려 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정보는 열람 불가로 막혀 있었다. 특수 정보로 분류된 것이다. 하지만 황철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옛 지휘관이었던 이진성 대위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이진성 역시 불명예 전역 후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진성은 처음에는 황철민을 피했지만 황철민이 강서연 대령이라는 이름과 이강국 장군의 이름을 들먹이며 협박하자 결국 그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에게는 강서연을 향한 공통의 증오와 복수심이 있었다. 황철민은 이진성을 이용해 강서연의 정체에 대해 더 깊이 파헤치려 했다.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진성 대위가 자신의 아버지인 이강국 장군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했고, 이강국 장군이 이미 강서연 대령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강서연은 지훈을 구하기 위해 부대 내의 작은 부조리를 척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칼날은 이미 거대한 부패의 심장을 찌른 것이었다. 이강국 장군은 자신의 아들이 망가진 것도 모자라 자신의 명예에 흠집을 낸 강서연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로 여겼다. 그는 서연의 배경을 파고들었고 그녀의 과거와 그녀를 비호하는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의 존재를 눈치채게 되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는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서연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이제 복수는 더 이상 황철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 내부의 거대한 권력 다툼으로 번져갔고 지훈과 서연 남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마침내 저녁의 날이 밝았다. 지훈은 정들었던 군복과 군화를 반납하고 가벼운 사복 차림으로 위병소를 나섰다. 그가 처음 공포에 떨며 들어왔던 바로 그 문이었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등 뒤에서는 후임들이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강 병장님 휴가 나오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몸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위병소 밖 익숙한 나무 아래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화려한 정복도 세련된 원피스도 아닌 편안한 청바지에 스웨터를 입은 그의 누나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동생을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팔을 벌렸다. 고생했다, 내 동생. 누나. 지훈은 달려가 누나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 포옹 하나로 지난 2년간의 모든 고통과 성장이 서로에게 전달되는 듯했다. 1년 뒤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 지훈은 사회복지학과 전공서적을 옆에 끼고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교정을 걷고 있었다.
군대에서의 경험은 그의 삶의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소외와 고통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 그는 누나와 통화를 하며 자신의 학교 생활에 대해 제잘거렸다. 누나, 나 이번 학기 장학금 받게 됐어. 정말 우리 지훈이 장하다.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게. 됐어. 이번엔 내가 살게. 누나야말로 맨날 야근만 하지 말고 데이트 좀 해. 누나는 수화기 너머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대화는 세상의 그 어떤 남매보다 평범하고 다정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잠시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랗고 드높은 가을 하늘. 문득 양구의 그 부대에서 보았던 하늘이 떠올랐다. 지옥 같았던 그곳에서의 시간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시간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 상처는 아물어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약점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강하게 살아남았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를 비추는 빛으로 바꾸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캄캄한 밤하늘에 상처 입은 별만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듯이 그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오산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황철민의 분노는 시간이 흐를수록 응축되고 있었다. 감옥에서 보낸 5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반성하게 만들기는커녕 복수심으로 가득 찬 괴물로 변모시켰다. 한때 구중대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그의 삶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은 지훈과 서연 남매에 대한 지독한 증오뿐이었다. 출소 후 황철민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밑바닥을 전전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전적으로 지훈과 그의 누나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음습한 PC방 구석에서 밤낮 없이 인터넷을 뒤지며 강지훈과 강서연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울의 한 명문대 교정을 거니는 밝은 얼굴의 강지훈이었다. 편지 쪼가리나 읽던 샌님 마마보이가 이제 대학생이라고, 나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은 어쩌고, 그의 분노는 활활 타올랐다. 그는 지훈의 SNS를 찾아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했다. 동기들과 웃고 떠드는 사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누나와 함께 찍은 다정한 셀카. 그 모든 행복한 모습이 황철민의 심장에 칼을 박는 듯 했다. 황철민은 자신의 비참한 삶과 대비되는 지훈의 행복한 삶을 보며 복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주먹을 휘두르던 단순한 폭군이 아니었다. 감옥에서 만난 범죄 조직원들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배웠고 복수를 위해서는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훈의 주변을 맴돌며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누나에 대한 지훈의 각별한 마음을 알고 있는 황철민은 복수의 칼날을 지훈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서연에게로 돌렸다. 그는 서연의 직업을 알아내기 위해 감옥에서 빼돌린 군 내부 인트라넷 아이디를 사용해 그녀의 신원을 조회하려 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정보는 열람 불가로 막혀 있었다. 특수 정보로 분류된 것이다. 하지만 황철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옛 지휘관이었던 이진성 대위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이진성 역시 불명예 전역 후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진성은 처음에는 황철민을 피했지만 황철민이 강서연, 대령이라는 이름과 이강국 장군의 이름을 들먹이며 협박하자 결국 그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에게는 강서연을 향한 공통의 증오와 복수심이 있었다. 황철민은 이진성을 이용해 강서연의 정체에 대해 더 깊이 파헤치려 했다.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진성 대위가 자신의 아버지인 이강국 장군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했고 이강국 장군이 이미 강서연 대령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강서연은 지훈을 구하기 위해 부대 내의 작은 부조리를 척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칼날은 이미 거대한 부패의 심장을 찌른 것이었다. 이강국 장군은 자신의 아들이 망가진 것도 모자라
자신의 명예에 흠집을 낸 강서연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로 여겼다. 그는 서연의 배경을 파고들었고 그녀의 과거와 그녀를 비호하는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의 존재를 눈치채게 되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는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서연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이제 복수는 더 이상 황철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 내부의 거대한 권력 다툼으로 번져갔고 지훈과 서연 남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강지훈은 전역 후에도 사회복지학 전공 공부를 위해 계속해서 캠퍼스에 남아 있었다. 그의 삶은 안정적이고 밝았지만 누나 강서연의 삶은 다시금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황철민과 이진성 대위의 불명예 전역 이후 서연은 그저 사건이 일단락된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멈추지 않고 경고음을 울렸다. 그녀는 강철중 소령에게 이진성 대위와 그의 아버지 이강국 장군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보고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였다. 이진성 대위가 전역 후에도 꾸준히 황철민과 접촉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그리고 이진성의 뒤에는 여전히 이강국 장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강국 장군은 아들을 강제 전역시킨 강서연 대령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적인 정보망을 동원하여 그녀를 추적하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작은 척결이 군 내부의 거대한 권력 다툼을 촉발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칼날이 겨눈 곳이 단순히 부패한 하급 간부들이 아닌 군의 심장부를 관통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지훈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서연은 용산 국방부 청사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응시했다. 창밖에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어둠만이 보였다. 그녀의 손이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수첩은 그녀가 처음 군에 입대했을 때부터 그리고 감찰 부서에 들어와 수많은 부조리를 척결하며 겪었던 모든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수첩의 가장 앞 페이지에는 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배경웅 장군. 정운에서 전설의 감찰관으로 불리며 존경받았지만 군 수뇌부의 비리를 파헤치다 의문의 사고로 은퇴한 인물이었다. 그 배경웅 장군이 바로 서연의 스승이었다. 서연이 군대에 들어온 이유 그리고 이강국 장군 같은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바로 그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배경웅 장군은 서연에게 군대의 가장 끔찍한 진실을 알려주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은 단순한 계급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 위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몇몇 장성들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고 그 네트워크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군을 사유화하고 있었다. 이강국 장군은 바로 그 비밀 네트워크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불이익을 당하자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서연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서연은 배경웅 장군에게 연락을 취했다. 몇 년 만에 걸려온 제자의 전화에 백 장군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올 것이 왔군. 이제 네가 그들의 그림자와 싸울 차례다. 하지만 기억해라, 서연아. 그들은 너보다 훨씬 교활하고 잔인하다. 그들의 힘은 너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서연은 스승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지훈을 위한 복수이자 동시에 썩어빠진 군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그녀는 강철중 소령과 함께 이강국 장군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장군의 재산, 증식 과정, 군납 비리 의혹, 그리고 그의 아들 이진성을 군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빼돌린 구체적인 정황, 증거까지. 그들은 마치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실처럼 끈질기게 이강국 장군의 모든 약점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강국 장군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서연의 존재를 눈치채고 역으로 그녀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그녀가 비육사 출신임에도 파격적으로 진급한 이후 그녀의 뒤를 봐주는 배후 세력,
그리고 그녀의 모든 군 기록이 특수 정보로 분류된 이유까지. 강력한 뒷배를 가진 장군의 압력에 언론들은 은밀하게 움직였다. 육군 감찰실 개인적 감정으로 불시 감찰 단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 신문의 구석에 올라왔다. 기사 내용은 서연의 행보를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위로 몰아갔다. 아직까지는 큰 파장이 없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강국 장군은 강철중 소령과 백영웅 장군을 비롯한 서연의 조력자들까지 모두 조사하며 그녀의 숨겨진 그림자를 찾아내려 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황철민과 이진성을 이용해 지훈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황철민은 이강국 장군의 지시를 받자 마치 죽어있던 생기가 다시 돌아온 듯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지훈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나를 건드리는 방법이 가장 잔인한 복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진성 대위와 함께 지훈이 다니는 대학교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이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한 아동복지시설을 발견했다. 거기서 황철민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강지훈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황철민 자신의 비참한 삶과 너무나 대비되어 더욱 큰 분노와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 감히 내까짓게 행복해져 내가 무너뜨린 네가 행복한 모습을 볼 수는 없다. 그는 이진성에게 조용히 말했다. 대위님, 저 아동복지시설의 비리를 한번 파헤쳐 보십시오. 이사장부터 직원들까지 분명히 썩은 냄새가 날 겁니다. 이진성은 황철민의 말에 따라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시설 이사장은 군부대와의 납품 비리로 수감된 적이 있는 인물과 연관이 있었고 정부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진성은 그들의 비리 증거들을 수집하여 언론에 제보했다. 강지훈 병장의 미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유명 군인 가혹 행위 피해자 비리 복지 시설에서 봉사활동. 기사가 터지자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사람들은 과거에 지훈에게 쏟아졌던 동정과 응원을 조롱과 비난으로 바꾸었다. 지훈은 하루아침에 희망의 상징에서 위선의 아이콘으로 추락했다. 사람들은 그가 과거의 피해자 신분을 이용해 비리 복지시설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지훈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다시금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갇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이 오해받고 조롱당하는 현실을 견딜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황철민의 교묘한 복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강국 장군은 지훈의 고통을 통해 강서연을 흔들려 했다.